카리브해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베네수엘라를 향한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임계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년 만에 최대 규모로 미군을 카리브해 일대에 집결시켰다. 핵 잠수함을 포함한 14척의 함정, 82 공수사단의 일부 병력,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기지에 배치된 F-35 전투기와 MQ-9 리퍼 드론이 이미 작전 태세에 들어갔다. 해상에는 포세이돈 정찰기가 상시 순찰하며 베네수엘라 해안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 초기에 4,500명 규모였던 병력은 이미 10,000명을 넘어섰다. 미국은 그레나다 섬에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기 위한 외교 절차까지 진행 중이다. 그레나다는 베네수엘라 북쪽 불과 160km 거리의 작은 섬이다. 그곳에 세워지는 레이더의 안테나는 남쪽을 향해 있다. 그 방향엔 트럼프가 마약 카르텔의 본거지라 부르는 나라 베네수엘라가 있다. 이 움직임은 단순한 군사 훈련이 아니다. 미국이 다시금 범죄 소탕이라는 명분으로 주권 국가를 포위하는 작전을 개시했다는 점에서 사태의 본질은 훨씬 더 냉혹하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은 오랜 기간 반서방을 표방하는 대표적인 반미 국가다. 그들의 이러한 외교적 스탠스는 트럼프의 군사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미 고착된 사회주의식 정치와 독재 체제 역시 서방 세계의 좋은 먹잇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을 약물 카르텔 소탕이라 규정했다. 그러나 그것은 트럼프식의 언어로 포장된 무력이다. 베네수엘라 국방부는 미군 전투기가 자국 해안 인근을 비행했다고 밝혔다. 국방장관은 이를 노골적인 군사 도발이자 주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미군은 약물 밀수 의심 선박을 격침시키며 최소 20명 이상을 사살했지만 그 선박이 진짜 밀수선이었다는 증거는 없었다. 약물이라는 단어는 이제 범죄의 언어가 아니라 전쟁의 면허장이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의회에 통보문을 보냈다. 미국은 국제 약물 카르텔과의 무력 분쟁 상태에 진입했다. 그리고 카르텔 구성원과 협력 세력을 불법 전투원으로 간주한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불법 전투원은 체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즉각적 타격의 합법적 목표가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범죄자와 적군을 구분하는 경계를 무너뜨렸다. 이제 베네수엘라 군인, 민병대, 심지어 항만 근로자까지도 교전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일정 조건에서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 행동을 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60일 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트럼프는 이 조항을 이용했다. 전쟁 개시가 아니라 이미 전쟁 중이라는 형식으로 보고함으로써 사후 승인을 형식화했다. 이로써 그는 향후 모든 작전에 대한 법적 면책을 확보했다. 트럼프는 의회를 우회하면서도 헌법의 울타리 안에서 합법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었다. 그 결과 통제되지 않는 행정 권력의 팽창이 새로운 현실로 떠올랐다. 이 모든 것은 정치적 시간표와 정확히 맞물려 있다. 트럼프 재집권 이후 미국 경제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정권의 명분을 잠식하고 있다. 이 시점에 트럼프에게 필요한 것은 내부의 적이 아니라 외부의 악이다. 그는 마두로 대통령을 국제 약물 테러 조직의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5천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다. 대화는 거부되었고 외교는 폐기되었다. 그렇다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압박하며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중남미의 지정학적 가치와 자원이다. 우리는 이 패턴을 지난 수십 년간의 중동 전쟁을 통해 목격했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지이자 대서양과 태평양 무역로가 모두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나라다. 이러한 요충지에 최근 수년간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었고 이제 미국은 이 끈을 절단하려 한다. 중국의 펜타닐 원료가 베네수엘라와 멕시코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 공급망을 끊어내는 것 또한 트럼프의 목표 중 하나다. 결국 전쟁은 또 마약과 연결이 된다. 과거 아편 전쟁, 중동 전쟁, 피그만 침공, 베트남 전 등 강단의 역사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모든 피해 역사가 결국 마약과 직결되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큰 마약상들은 결국 각국의 정치인들이었다. 베네수엘라는 민병대 동원령을 내렸다. 노인들까지 징집되어 총을 들었다. 유엔 안보리에 비상회의를 요청했지만 미국의 거부권이 그 길을 막았다. 러시아는 비판했으나 움직이지 않았고 중국은 반대표를 던졌을 뿐이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카리브해는 이미 미 해군의 작전 구역으로 전환되었고 주변 국들은 침묵으로 동조했다. 그러나 또 다른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총과 포탄이 아닌 에너지와 데이터의 전쟁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제압하면 남미의 원유와 가스 루트는 미국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 그 순간 러시아와 중국의 공급망 전략은 흔들린다. 베네수엘라 내 중국 기업의 에너지 인프라와 데이터 허브가 미군의 목표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충돌은 남미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적 자원 분할의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약물과의 전쟁이라는 구호 아래 세계 질서는 재편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의 틀 안에서 전쟁을 설계했고 국제사회는 이를 제어할 수단을 잃었다. 국제법은 존재하지만 그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힘은 이미 미국의 손에 들어갔다. 언제나 이런 식으로 미국이 규정한 적국은 전쟁에 휘말렸다. 미국은 범죄조직 소탕이라는 구호로 합법적 전쟁의 제도화를 완성했다. 국방부를 전쟁부로 개편하기도 했다. 그 대상은 카르텔이 아니라 마두로 정권이며 그 방법은 외교가 아니라 군사다. 이것이 바로 패권국이 법을 다루는 방식이다. 남미의 정세는 급속히 냉전화되고 있다. 일부 국가는 미국의 편에, 일부는 중국의 편에 설 것이다. 그러나 어느 편에도 진정한 독립은 없다. 트럼프 시대에 다시 태동한 이 약물 전쟁은 사실상 남미 패권의 재분할 전쟁이다. 그 불길은 이미 카리브해의 수면 아래에서 번지고 있다. 남미의 석유와 세계의 균형을 태우며 서서히 지구의 질서를 바꾸고 있다. 2025년의 전장은 총과 포탄이 아니라 법과 정보, 그리고 명분의 언어로 치러지고 있다. 세계는 다시 하나의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다. 카리브해의 작은 움직임 하나가 세계 질서를 흔들고 있다. 그리고 역사는 조용히, 그러나 냉혹하게 묻는다. 누가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대중들은 세계의 패권 구도를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국제사회에는 선과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 악을 상대하는 더 큰 악이 있을 뿐이다. 국가의 행동을 규정하는 것은 언제나 도덕이 아니라 이익이다. 외교란 이익을 향해 움직이는 계산의 예술이며 동맹이란 그 계산이 맞아떨어질 때만 유지된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도 결국 그 이익의 균형 속에 있다.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어떤 동맹도 존재 이유를 잃게 된다.